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올해로 37살 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큰 굴곡이 없었는데 제 인생에서 결혼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채널에서 종종 위로를 받곤 했었는데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저는 이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하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생겼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적부터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경기도에서 택시기사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설거지거리나 여러 부업을 전전하며 일하셨죠. 마땅히 이렇다 저렇다 할 큰 재산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에서 12평 낡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는 성실하게 항상 밤낮 없이 일하셨고 그날 할 일이 끝나면 두 분이서 손잡고 야간에도 부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죠.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돈을 훔치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말이에요. 게다가 저희 엄마랑 아빠는 금술까지 좋으셔서 저는 나중에 소박하게 가정이 생긴다고 해도 저희 부모님처럼 다정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 됐어요. 그렇게 저랑 3살 많은 오빠까지 어머니 아버지 손에 자라게 됐죠. 부모님 노후 걱정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지만 부모님은 예전부터 말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나중에 너희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이기 싫어서인 것도 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 후 제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전액 장학금 지원으로 가게 됐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제 대학까지 우리한테 용돈 같은 거 주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 벌어먹을 건 우리가 알아서 볼 거야. 그래도 그렇지. 나중에 나 졸업하고 회사 가면 엄마 아빠한테 용돈 정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너희 키워주는 건 부모로서 행동이라고 해도 이제 너는 성인으로 세상에 나왔으니 우리가 너한테 용돈을 억지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게다가 우리 이제 그렇게 가난하지 않어. 너희 풍족하게 못 키운 것도 미안한데 이 나이 먹고 용돈까지 받을 염치 없다. 그래, 나 사업하면서부터도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통에 나도 엄마 아빠 생일 말고는 용돈이나 선물 같은 거 드린 적이 없어. 뭐 사다 드리려고 해도 다 저렇게 철통방어를 하시네. 너네 아빠 말이 맞다. 우리가 힘들게 일하긴 했지만 이제는 너희도 다 컸고 우리도 나름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 인생에 이제 재밌게 살아봐. 그렇게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인테리어 사업으로 들어섰고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을 4년 내내 전액 장학금 받으며 졸업하게 됐죠. 부모님과 오빠는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게 됐어요. 이제 슬슬 자리 잡고 회사에서 일에만 매진해 있던 터라 남자 만날 생각 같은 건 없었죠.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야 겨우 엄마한테 너는 왜 남자 안 만나냐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네요. 너는 이제 회사도 다니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우리 용돈 준다는 것도 우리가 주지 말라고 해서 착실하게 모으고 있으니 돈 쓸 데도 없을 텐데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이에요.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회사가 끝나면 집에 바로 돌아와 드라마나 유튜브 보고 잠드는 게 전부였으니 딱히 취미도 없었거든요. 이제 저도 취업한 지 꽤 됐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저도 연애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소개팅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와는 맞지 않았어요.
외견이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았죠. 저는 소박하고 검소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는데 제가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돈 쓰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 절 데려가려고 하거나 오늘 술을 꼭 마시자고 말하는 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씀씀이가 큰 남성분도 취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후로 소개팅은 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소개팅은 더 이상 나가기 싫다고 하자 그래도 꼭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나가봐. 세상의 절반이 남잔데 네가 아직 네 짝을 못 만난 거야. 그러시길래 에이 그래.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가보고 그 후에는 한동안 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재밌었지만 한편으론 지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는 달랐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이 남자는 딱히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었고 교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직업이 없는 걸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오히려 꿈이 있고 그 나이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저 같은 월급쟁이보다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았고 진심으로 나중을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남자의 근검절약하는 소비 습관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자가 쓰는 지갑이 낡아서 언제 산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대학 시절 형이 선물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참 힘들었던 시절에 받았던 지갑이라 소중히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많고 검소하고 다정한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기보다 5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현재 딱히 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전에 목공일을 하시다가 나이가 들어 그만두셨고 시어머니는 결혼하실 때부터 전업주부셨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닭갈비집을 하고 계셨고 형님은 매니큐어 샵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진 거 없는 저라도 괜찮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자기도 가진 거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참 전 든든했어요. 저희는 흔히 말하는 속물이 아닌 정말 사랑해서 하는 연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귄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 댁에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솔직히 12평짜리 낡은 빌라를 남편에게 보이기 창피했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 아빠 기죽지 말라고 엄마가 차린 음식을 무척 맛있게 먹으며 장모님 음식 솜씨 짱이라며 칭찬해줬어요. 우리 아빠 보고 취미가 뭐냐, 낚시 좋아하시냐고, 등산 좋아하시냐며 나중에 같이 가자고 무척이나 정있고 활발하게 대해주었기에 전 이런 다정한 남자라면 결혼해도 후회는 없겠다 생각하게 됐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 남자는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소개팅 말고도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던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 얘기를 물어보는 남자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 형편을 말씀드리면 남자들의 표정을 굳어갔던 걸 전 기억하고 있어요. 제 집 배경이 가난하다고 뭐라고 하는 남자들 투성이었어요. 그랬기에 이 남자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5년간 길고 긴 연애를 했습니다. 보통 연인들처럼 작게 다투기도 했지만 금방 화해했고 기어날 정도로 크게 싸운 적은 없네요. 그러다 남편이 다니던 대학의 학생이 줄어든다면서 남편이 준비하던 대학 교수 일이 어그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한창 혼담이 오고 가던 중이었기에
친정에서도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이서방 말이야, 대학 교수 준비한다는 거 어떻게 됐어? 그거 저번에 말했잖아. 잘 안 됐다고. 그래서 다시 준비해야 될 것 같대. 아이고, 이서방도 고민이 많겠네. 넌 괜찮고. 나도 잘 모르겠어. 결혼 생각까지 하고 이제 날짜 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생각이 많아지네. 너도 너지만 이서방도 힘들 거야. 둘이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봐. 엄마 말씀도 맞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 약속한 게 아니었고 꿈 많고 공부머리도 있고 검소한 데다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씨가 좋아서 미래를 약속하고 연애를 했던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란 말이 있잖아요. 막상 나이도 있는데 이대로 결혼을 해버리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도 고민도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5년이나 연애한 제 30대를 마친 남자를 떠나보내기도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버님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 있죠. 아주버님이 무려 돈 2천만 원을 뽑아서 갖고 오신 거예요. 채수 씨, 지금 제 동생 때문에 여러 생각 들고 많이 힘들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결혼 자금으로 버티시면 좋겠어요. 아주버님,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건 저랑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만 아주버님한테 이렇게 큰 도움 받을 수 없어요. 제 동생이랑 결혼하면 이제 한 가족인데 저도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드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정이 나아지면 서로 돕고 그러면 되죠. 원래 가족끼리는 이렇게 돕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테니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친정에서도 그 소식에 감동했고 남편과 만난 기간이 오래되었기에 상간 내려라고 제가 모은 8천과 아주버님이 도와주신 2천 그리고 대출을 끼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남편은 결혼 후 강사로 시작하며 다시 교수 준비를 하게 됐죠. 교수 준비를 한다고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없어서 사는 게 정말 빠듯했어요. 덕분에 아이는 꿈도 못 꾸게 되었고요. 저는 예전에 부모님을 보면서 아이를 낳게 되면 화목한 가정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오순도순 키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그럼에도 전 남편이 꿈을 이룬다면 그걸로 만족했어요. 초반에는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서로 배려하기도 했고 남편도 집안일을 잘 도와줬거든요. 제가 야근하고 돌아오면 힘들지 않냐며 어깨를 주물러주기도 했고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 제가 야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달콤한 신혼이 지나자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이 없으니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제가 버는 돈이 전부 생활비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결혼 후에 그 흔한 여행도 한번 못 가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도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이제 좀 효녀 노릇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결혼 초반에는 뭐라고 하지 않던 남편이 얼마 안 가서 저한테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안방에서 나가 있으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작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죠. 하루는 제가 일하느라 집에 오니 9시였는데 낮밤에 뒤바뀐 남편이 저를 보고는 저녁 아직도 안 차렸냐고 잔소리를 하는 거 있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건 당신인데 왜 내가 밥을 차려야 돼? 당신은 라면 끓이거나 밥 해본 적도 없어? 아니 그럼 밥은 여자가 해야지.
부엌에 남자가 들어가는 건 자존심 상하는 짓이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게다가 난 온종일 공부하느라 고생했는데 그 정도는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온종일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게다가 당신 공부한 건 맞아? 방금 일어난 거 아니야. 일어났다가 공부하고 다시 잔 거거든. 당신도 학창시절에 공부해봤다면서 지금 다 무시하는 거야? 하여튼 밥 좀 차리라니까 말이 많아. 아이 됐어. 나 피곤해서 밥 못 차리니까 배달을 시키든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럼 당신 카드로 배달 좀 시켜줘. 나 배고프니까 치킨에다가 족발까지 시켜줘라. 그렇게 저한테 카드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는지요. 배달을 시켜주지 않으면 끝까지 뭐라고 하길래 결국 밥을 시켜주고 나서야 말싸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꾸짖 밥이 아니더라도 집안일이라곤 눈꼽만큼 건드리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집안이 깨끗하길 바라더라고요. 제가 지방 출장으로 일주일간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집이 그렇게 돼지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릇이란 그릇은 다 나와 있어 설거지는 하나도 안 돼서 날파리가 꼬여있고 음식물 쓰레기 근처에도 날벌레가 날아다니는 데다가 바닥에는 무슨 끈적끈적한 주스를 엎은 건지 발을 붙였다 뗄 때마다 찐득찐득 하더라고요. 게다가 집에 들어온 날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휴가가 길 줄 알았으면 집안 청소해주는 아주머니라도 부르지 그랬어. 어이가 없어서요. 제가 일하러 같이 놀러 갔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휴가야. 나 어머니 출장으로 일하러 간 거야. 근데 아무리 당신의 집안일을 안 해봤어도 그렇지 어느 정도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심하기는 나 원래 일하고 잘 못해. 나 지금 공부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거 설거지 좀 해주고 일주일 내내 라면이랑 배달 음식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니까 갈비찜 같은 거라도 만들어놔. 알았지? 그리고는 집을 나가는데 마음 같아서는 문을 잠가버리고 싶었던 걸 꼭 참았네요. 그러다 친정오빠가 가끔 저희를 불러서 기분 전환 겸 맛있는 것도 사주곤 했는데 친정오빠는 아직 인테리어 사업을 준비하는 중이었기에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친정오빠는 걱정이 돼서 저희 남편에게 요새 교수 준비는 잘 되어가냐 물어봤지만 남편은 그게 안 입고 왔나 봐요. 언제 한번 친정오빠가 사업 준비하며 사무실을 얻었는데 저희 부부를 초대하게 됐어요. 사무실은 너무 깨끗하고 넓기까지 해서 저는 오빠를 축하해줬죠. 근데 남편은 거기를 다녀오고부터 툴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님 말이야. 인테리어 사업 그거 얼마나 버는 거야? 글쎄 나도 제대로 들어보진 않았지만 예상 순수익은 꽤 된다던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순수익이 300에서 400 원조리로 남는다고 했어. 그래서 사무실도 차린 거고. 그거 진짜 맞아. 뻥튀기하고 부풀려서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주변에 사업한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수익 진짜로 말하는 사람들 없더라. 월 매출을 순수익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형님이 말하는 거 다 믿는 거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 오빤 그런 사람 아니야. 왜 우리 오빠를 그런 식으로 말해? 아니 형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대부분. 게다가 사업하겠다고 설치는 돈들 치고 잘된 사람들 없어. 100명이 하면 99명이 망하는 게 사업이야. 당신 예전에 사업해본 적 있어?
해본 적은 없지만 하려고 생각했다가 나도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교수라는 제대로 된 직업을 생각한 거지. 남편은 자기 빼고 다들 앞서가니 사람 성격이 점점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친정 오빠 이야기만 하면 괜히 트집 잡고 심술 부리는 게 많아졌어요. 저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그러지 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희 오빠가 인테리어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아주 대박을 치게 됐습니다. 저희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인테리어 쪽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리모델링 위주로 여러 사업장을 다니며 직접 발품을 팔고 실제 현장들을 다녀본 게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첫 공사는 성공적이었고 그때 연을 맺게 되었던 회사와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됐으며 그 후에도 여러 크고 작은 사업들을 시작하는 분들과도 손을 잡아 저렴하지만 퀄리티 있는 인테리어를 제공하며 사업을 점점 크게 늘려갔습니다. 그러다 친정 오빠는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리고 친정 오빠는 친정으로 내려가서 낡은 저희 집을 수리해서 예쁘게 바꿔주기까지 했습니다. 수리가 다 된 날 저도 친정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낡은 천장과 벽 같은 것을 세련되고 예쁘게 수리하고 엄마가 식물 기르는 걸 좋아하셔서 공중 화분 같은 걸 달아놨더라고요. 그냥 사람 사는 집처럼 보인 정도가 아니라 서울의 유명한 카페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만지니까 별거 아닌 인테리어에도 멋있게 보였어요. 전 그걸 찍어서 SNS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뒀고 저희 오빠가 참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예, 며느라. 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찍은 거 말이야. 너희 신혼집 이번에 인테리어 새로 한 거니? 그 화분 참 예쁘더라. 아, 그거요. 저희 친정오빠가 저희 친정집 수리한 거예요. 어머, 사돈 총각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나는 새로 업자를 부른 줄 알았네. 에이, 어머니, 저희 친정오빠도 인테리어 업자니까 전문가가 맞죠. 어머니 괜찮으시면 저희 친정오빠한테 인테리어 한번 받아보실래요? 아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됐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탐탁지 않은 목소리로 그냥 끊으시는 거 있죠. 전 그러려니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남편한테 말했나 봐요. 그날 저녁 남편이 그 정보를 들었는지 저희 친정오빠 사업 어떻게 된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있는 그대로 전부 말해줬답니다. 어떻게 되긴 작년에 준비하던 거 잘 돼서 지금은 순수익. 그래, 당신이 말한 월 매출 아니고 순수익. 1,000만 원엔 가볍게 넘는다던데. 뭐? 진짜 그거 맞아? 형님이 몰수 쓴 거 아니야. 사업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닌데. 1년 만에 그렇게 성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디 대출 받고 지금 연기라도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누가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해. 그리고 우리 오빠 사업 쉽게 시작한 거 아니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도 갈 수 있었지만 안 가고 인테리어 공부 시작했어. 그러니까 고집 좀 그만 부려. 내가 언제 고집 부렸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걸 당신이 말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야 거짓말이라고 하지. 왜 그렇게 자격지심 있는 사람처럼 굴어? 뭐 내가 언제 자격지심이 있었다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아휴, 됐다. 그럼 당신은 교수 준비하던 걸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거야? 이제 하다 남편 탓달까지 하는 거냐? 나 매일같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보이지도 않나 봐. 그 후로 남편은 친정오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집안 사정은 안 좋았어요.
남편은 벌어다 드리는 돈이 없었고 제가 버는 돈으로 집안 살림을 꾸리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의 칠수를 앞두고 가족여행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전 죄송한 말이지만 살림이 빠듯해서요. 여행 경비를 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식사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참 계산적인 사람이네. 아무리 그래도 칠순인데 그 정도조차 못해줘. 동서 돈 잘 벌지 않어? 그 사돈네 인테리어 사업도 대박났다며. 돈 좀 쓰라 그래요. 그건 저희 친정 오빠고요. 저희 부부 살림살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당장 저희 집은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할까 말까 정도로 빠듯해서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동서 진짜 1억이야? 대체 뭘 그렇게 아끼길래 이 정도로 수 쓰는 거예요? 수 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희 집 살림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저희 결혼한 지도 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아이 계획도 못 세우고 있어요. 이가 교수 준비하는 게 덜 돼서요.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웃기네요. 서방님 탓만 하지 마세요. 동서 같은 여자는 진짜 처음 봐요. 그깟 여행비 얼마 내는 게 얼마나 든다고. 하지만 형님, 저희 부부 저만 일하고 있기도 하고 저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형님과 말싸움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네, 동서 혼자 일한다고요? 서방님, 저희 남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네, 뭐라고요? 남편이 투잡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 모른 척 하는 거 봐. 우리 남편 가게에서 서방님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월급 주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동서 자존심 생각해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쓸 때는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끼다 나중에 돈 들고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날 밤 남편 휴대폰을 몰래 가져와 남편 명의의 모든 통장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월급 받는 통장을 발견했는데 그 내역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았지만 매달 200만 원씩 시댁에 보내고 있던 것이었죠. 저는 곧장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뭐야? 난 지난 5년간 생활비도 못 받고 살았는데 아주버님한테 받은 월급 전부를 시댁에 보내는 게 말이 돼? 아, 그거 결혼 전부터 들었던 거야. 결혼 전부터 하던 건데 왜 이제 와서 난리야? 결혼 전부터 드렸든 아니든 결혼 후에는 나한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버는 돈 부모님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줄 알아? 게다가 내 돈은 죄다 생활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전부 아닌 당신이 이래.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어차피 당신 나 돈 벌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생활비 소리를 왜 자꾸 꺼내? 뭐 그렇게 생색내고 싶어? 나한테 사과가 받고 싶어서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줘서 미안하다? 이딴 소리가 듣고 싶은 거냐고? 내가 지금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데 왜 딴소리하고 그래? 나 너희 오빠 사무실에 가서 박수도 쳐주고 들러리 노릇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남편 역할 잘했냐? 뭐?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남편 역할이야? 그래, 옆에서 마누라 오빠 주표 세워주고 아들 역할은 부모님께 돈 보내드리는 거? 역할마다 해야 될 행동이 다 다른 거 아니겠어? 그리고 이건 너랑 결혼 전부터 하던 거라니까.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을 잘 벌든 말든 그건 상관없었지만 월급을 따로 받고 있었으면 그건 저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시댁에 붙이고 있었으면 그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일이면 저한테도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떳떳하지 않으니까 말 안 했다고 생각했고요. 결혼 전부터 그랬던 말든
내가 알게 된 이상 아무튼 앞으로는 월급 시댁에 절대 드리지 마. 내가 왜? 결혼 전부터 그랬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 지금 경제적 활동도 안 하시는데 이런 것도 챙겨드리고 해야 노후 준비하시는 거지. 어떻게 땡전 앞으로 안 드릴 생각을 해? 지금 당장 자기 부모님을 챙기면 다야. 당신이랑 사는 부부인 나는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 나 지금 혼자 집안 살림 챙기느라 바쁜데 내가 당신을 5년 동안 먹여 살린 건 기억 안 나. 아주버님 가게 사정 여유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고 싶으면 아주버님 보고 드리라고 해. 형은 형대로 이미 드리고 있어. 그리고 형만 아들이야. 나도 차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한 우리 집안의 아들이야. 그럼 아들 노릇을 해야지. 저는 거기서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는 아들 둘에게 5년 동안 용돈을 받아온 거였죠. 그러면서 저희 힘들 때 단 한 번 도와준 적도 없던 시댁. 사는 게 퍽퍽해서 아이도 못 낳고 미루는 것 뻔히 알면서도 저희 보고 아이 낳으라는 소리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더 편하게 사는 게 우선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랑 제 남편이 결혼한 직후부터 남편을 자기 가게에서 일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동생을 교수 준비한다고 하고 일을 하면서 돈은 시댁에 보내야 되고 결혼을 시키긴 해야 되니까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2천만 원을 선심 쓰듯 도와줬던 것이었죠. 모든 게 계획된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날 5년 동안 이렇게 속일 걸 생각하면서 그때 착한 가면에 쓴 거였구나. 나중에 알게 된 분노는 여간 식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주 뻔뻔했는데요. 일이 다 밝혀지고 나서도 저한테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시댁에 돈을 보내겠다고 난리덥니다. 자기가 자기 벌어서 그 돈으로 효도하는데 대체 뭐가 잘못됐냐면서요. 그럼 잘못됐지. 그동안 내가 당신 키워줬다고 생각하진 않어. 당신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렇게 아들 노릇 하고 싶으면 부모 노릇 해달라고 시댁에 가서 먹고 자고 하지 그랬어. 왜 남편 노릇은 하기 싫으면서 아내한테 아내 노릇은 받고 싶었어? 당신은 또 말이 이상하게 해서 나 이상한 사람 만든다. 그럼 당신도 돈 버는 거 친정에 붙여.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건 내가 앞으로 알아서 할 거야. 나는 5년까지 내가 당신한테 해온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당신이 앞으로 나한테 사죄할 걸 말하는 거잖아.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데? 뭐 솔직히 우리가 애를 낳아서 길렀어? 그것도 아니잖아. 당신 아이 계획 없다고 해서 나도 당신 말 들어준 건데. 뭐? 난 당신이랑 연애할 때부터 화목한 가정 꾸리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당신이 사정이 안 좋으니까 나 혼자 내 월급으로 우리 생활 꾸려가겠다고 억지로 아이에 대한 꿈 버린 거 당신도 알면서 왜 그렇게 말해? 아이 생각하고 있었어? 난 몰랐는데. 언제 그렇게 말했대? 그런 말 하지 그랬어. 근데 없었잖아. 우리 사이에 애도 없고 당신이 뭐 독박 육아한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길 거야? 그만하고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 피곤하다. 당신 진짜 뻔뻔하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5년을 한 세월을 같이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아이, 됐어. 그래, 내가 다 나쁜 놈이다. 그럼 됐지. 나 내일도 형네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일찍 잘게. 밥은 그냥 배달시켜 먹자. 된 거지? 아니, 배달은 무슨. 이제 당신 돈으로 시켜 먹든 말든 알아서 해.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남친은 반성은 한 톨도 안 하는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서 굴굴 태청하게 잠을 자더라고요. 대체 아들 노릇을 하면서 왜 남편 노릇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참 억울했습니다. 이건 이혼이다.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곱게 이혼 못하고 되갚아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날 밤은 도저히 남편이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서 오빠네 집으로 갔어요. 사정을 들은 오빠는 뭐 그런 놈이 다 있냐며 당장 저희 집으로 달려가려는 걸 제가 말렸네요. 대신에 저는 제 계획을 오빠에게 말했고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자기는 언제나 제 편이니 도와주겠다는 게 눈물 나더라고요. 게다가 채언니도 그런 나쁜 사람은 꼭 혼쭐 내줘야 된다는 말을 듣고 더욱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그 다음날 시댁에 찾아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아주버님한테도 월급 형식으로 돈 받아오셨고 제 남편한테도 용돈 받은 증거 다 갖고 있어요. 앞으로는 못 드리고 지금까지 받은 돈 다 돌려주세요. 뭐?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알아듣게 좀 얘기해봐라. 얘는 주말 때나 저 갑자기 찾아와서 뭘 헛소리를 하는 거야? 너무 잘못 먹었어? 집 가서 우리 애 배도 고플 텐데 밥이라도 해라. 돈 안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 아주버님 가게 탈세 문제로 지금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아주버님 사업장 하루아침에 문 닫게 해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얘는 무슨 가족끼리 신고니 뭐니? 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뭐 서운한 일 만들었어? 그렇다면 내가 미안하다. 제발 그러지 말어라. 서운하죠. 전 남편이 아주버님 가게에서 일하는 일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5년 동안 저 혼자 일하다가 남편 먹이고 재우고 아주 남편이랑 사는 건지 아들 하나 키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이었다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냥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니? 아유 우리 그래도 한 가족이었잖아. 어? 진작이요. 그거야 매일같이 말했죠. 남편이라는 양반한테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 사람한테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받으셨다면서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 남편 먹여 살리겠다고 혼자 고생하며 돈 벌어다 바치고 밥해다가 바치고 집안일까지 전부 해주고 제가 무슨 신문 줄 알았어요. 내가 다 미안하다.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그러니까 착한 네가 한 번만 봐줄 수 없겠어? 이렇게 빌겠다. 어? 가족끼리 정없이 고소하고 이래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사업 소식에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주 사정사정 하시답니다. 가족이요? 저희 가족 아닌데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근데 전 억울해서 그냥은 못 나가요. 그동안 제가 남편 벌어먹인 금액은 받아야겠어요. 남편 생활비로 5년간 쓴 돈 6천만 원에 대출금이랑 자동차 할부 5년치에서 4천만 원 그리고 미자료로 5천까지 총 1억 5천 내놓으세요. 저는 이혼 서류에 그 금액을 그대로 넣었고 남편은 서류 보고 경악하답니다.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억. 내가 쓴소리 한 번 했다고 사망을 이진영으로 만드는 건 정이 없어도 너무 없다. 정, 난 이미 당신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린 지 오래야. 게다가 난 이미 당신한테 많은 기회를 줬어. 근데 그걸 걷어찬 건 당신이지. 어떻게 5년 같이 산 사이에 이런 식으로 굴 수가 있어. 사람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엄마 아빠한테 효도 좀 하는 게 그렇게 열받는 거야? 아니, 효도할 수 있지. 근데 당신 태도가 뻔뻔해서 못 봐주겠어. 당신 말대로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만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다고 생각해? 난 교수 준비한다는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 청소까지 내가 다 했어.
하다못해 당신의 쓰레기라도 버린 적이 있어? 지금 그깟 집안이 하나 안 했다고 이러기야 당신? 그깟 집안일? 그래, 그깟 집안일 그거. 설거지 한 번을 안 도와주고 밥 한 번을 자기가 안 차려 먹고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래? 내가 당신 무시한 적 있어? 당신 혼자 우리 친정오빠 잘 나가는 거 보고 자격지심에 화낸 적은 있어도 나 당신 무시한 적은 없어. 당신이 언제 나 무시 안 했다 그래? 형님 일하시는 곳에 데려간 것도 의도적이었고 그놈의 오빠 소리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이 혼자 그거 듣고 자존감 낮아서 그런 거지. 내가 대놓고 당신 무시한 기억은 없는데. 우리 오빠 일하는 곳에 데려간 거. 그거는 오빠 사업 잘 됐다면서 놀러 오라고 해서 간 거였는데 가기 싫었으면 말하지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까지 기분 나빴으면 그냥 솔직하게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마음이 안 좋아서 가기 어렵다고 말했으면 내가 데려가실 것 같아? 이게 진짜 다 내 잘못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났네. 그렇게 나한테 돈 뜯어먹고 싶냐? 어떻게든 받아야겠다. 네가 진짜 돈 안 벌었으면 불쌍해서라도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다달에 200만 원씩 벌면서 공부하는 척 집 비우고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다 아주버님 댁 가서 일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불이 나서 안 되겠어. 그냥 솔직히 말하지 그랬어. 아주버님 댁에서 일하고 있고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보태드리고 싶다고. 어떻게 5년 동안 그렇게 거짓말만 주야장천 할 수가 있어. 나 당신 같은 인간은 처음 보고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아. 당신 형 사업장 적게 하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서 나한테 싹 다 제대로 바쳐. 그렇게 시부모는 장남 사업장 걱정에 그동안 모아뒀던 적금 통장을 깨서 1억을 만들었고 남편은 대출을 받아 5천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톡톡히 받고 이혼해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몇 주뒤 전 형님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동서 위자료 두둑하게 받고 이혼했다면서요? 변호사가 대체 누구길래 그래요? 그 변호사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에요. 근데 효님의 변호사는 갑자기 왜 찾으시는 거예요? 네, 동서 어머니 친구분. 세상에,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저번에 실례를 했네. 미안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나도 이혼 준비 중이어서 혹시 변호사 소개받을 수 있나 하고 연락했지. 형님도 이혼하신다고요? 어쩐 일로요? 아니 글쎄 나도 내 남편이란 인간이 시댁에 10년 가까이 한 달에 400만 원씩 퍼줬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지 뭐야. 그래놓고 집안 살림이 이 꼴이냐고 나한테 별의별 소리 하면서 사람 개무시하는데 그동안 나도 서러웠지 뭐야.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시다가 지금 이혼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는데 내가 동서한테 미안하네. 동서 사정도 모르고 그런 못된 소리 해가지고. 전 형님은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받게 만든 변호사를 찾고 싶어 저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저희 어머니의 20년 지기 친구셨고 전 형님은 저에게 엄청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고민하다가 그 어머니 친구분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제가 중간에서 다리 놓고 소개해드릴게요. 어머 동서 정말요. 고마워요. 동서 역시 내가 사람 볼 줄 안다니까. 위자료 정말 두둑하게 챙겨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증거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분이 다 알려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이렇게 고마워서 어쩌지? 나중에 잘 해결되면 밥 한번 크게 살게. 정말로. 에이 아니에요. 같은 처지에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렇게 시댁은 아들들 모두 이혼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여보, 잘 지내? 요새를 어떻게 지내고 있어? 당신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연락을 했네. 여보라니? 우리 이제 남이잖아.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 아이, 섭섭하게 왜 그래? 나 이제 교수 때려쳤어. 제대로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서 당신한테 연락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은 어떻게 살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아니 그게 지금 우리 형 사정이 안 좋아져서 내가 혹시 당신 형님네 가게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고 진짜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잡일 같은 거 시켜도 괜찮으니까 나 일자리 하나만 줄 수 없을까? 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이 그래도 우리 사이에 인연이 있는데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한 번만 알아주면 안 돼? 나 진짜 급해서 그래. 이렇게 부탁할게. 전 남편이 정말 자존심도 없는지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중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죠. 그것도 그렇게 개무시했던 저희 오빠 밑에서 일하고 싶다면서요. 전 사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으나 잠시 생각해보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 당신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기회도 안 주는 건 너무한 것 같다. 정말이요? 아, 역시 당신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당신 정말 은인이야. 내가 무슨 일 있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일할게. 형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래, 오빠한테는 잘 말해둘 테니까 내가 말해주는 주소로 날짜랑 시간 맞춰서 찾아가면 돼. 알았지? 너무 고마워. 저는 친정오빠한테 그대로 즉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남편은 제가 말해준 주소에 가게 됐는데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저희 친정오빠 사무실이 아닌 인테리어 현장 장소였습니다. 전 남편의 손에는 갑자기 커다란 자재들이 들렸고 십수년 살며 펜을 잡고 아주버님 가게에서 홀서빙만 한 남편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그때 현장에 있던 오빠가 나서줬죠. 아, 오셨어요? 애언이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인테리어 일 처음 해보신다고 했죠? 네. 근데 저는 잡일 같은 거 한다고 들었는데. 인테리어에 잡일이 어딨어요. 다 중요한 일이지. 지금 가장 중요한 일 맡기는 건데요. 에?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 애언이한테 듣기론 다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냥 집에 가시겠어요? 지금 부르면 달려올 사람들 많거든요.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제 전 남친은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이것저것 자재들을 나르며 현장 노동의 무거움을 맛보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저는 그 소식을 친정오빠한테 듣고 너무 웃겨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렇게 비웃던 사업장에 제 발로 찾아가 놓고 정작 자신은 하루도 못 버텨서 나온 게 참 가소롭더라고요. 전 형님에게 듣기론 전 아주버님은 전 형님의 이혼 소장을 내실 때 아주 완강하게 하셨는지 사업장 자체를 운영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집 두 아들 모두 백수 신세나 다름없었죠. 저희 친정부모님은 여전히 택시기사 부업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빠 인테리어 가게는 더 잘 돼서 이번에 건물을 2층으로 올렸어요. 저 또한 회사에서 최근에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돼 이번에 팀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어요. 오랫동안 일하고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싶었습니다. 이번에 곧 친정아버지 생신이 다가오는데 오빠랑 엄마 아빠 모시고 해외로 2주 정도 여행이나 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